안녕하세요. 뒤틀린 한국 의료의 저자이자 시사주간지 시사인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김연희 기자입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의료개혁이 한국 사회의 주요한 의제로 떠올랐고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갈등도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보건의료 개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추구해야 할 어떤 과제인데요. 거기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을 기억하실까요? 벌써 13년 전 일이라서 너무 어렸을 때 그 올림픽을 보셨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당시 개막식에서는 올림픽 개막식 치고는 특이하게도 영국의 국영의료 서비스인 NHS가 등장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메리 포핀스처럼 쏟아져 내린 간호사들이 막 춤을 추더니 마지막에 NHS 로고가 완성되었던 걸로 그렇게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를 보상하는 NHS는 영국을 대표하는 사실 사회보장 제도이죠. 1948년에 도입이 돼서 영국이 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데 토대가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NHS에 대한 평가는 악평과 혹평을 오갈 정도로 상당히 양분되어 있는데요. 그 평가를 떠나서 빈부에 상관없이 몸이 아플 때는 누구나 적절하게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좋은 공동체의 지향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거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독특한 퍼포먼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건강권은 문명화된 사회라면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기본권이고, 각 나라는 이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의 보건의료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기본 재원으로 굴러가는 한국 보건의료 제도의 골자를 도식화하면 이런 모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로 대변되는 건강보험과 그리고 공급자인 의료기관, 여기에는 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 공급자들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보건의료 제도,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하면 정부와 의료인 이 두 축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보건의료 제도를 이용하는 환자, 즉 사실은 우리 누구나 병원을 이용하니까요. 꼭 환자라고 한정되지 않고 전 국민, 시민들도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나 치료는 전문 의료인의 영역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이 보건의료 3주체라는 이 도식에서 알 수가 있죠. 제가 취재를 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각자 주장도 되게 다르고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공의대라든지 아니면 의대 증원이라든지 이런 쟁점마다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전문가들인데요. 그들이 딱 하나 공통점으로 동의하는 사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고 오히려 시스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속 가능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꼭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만 전해드려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은연중에 체감을 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응급환자가 생겼다면 응급실에 들어간 다음에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를 걱정했지만 이제는 응급환자가 생기면 응급실을 찾을 수나 있을까? 거기부터 다들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의대 증원은 중단되었지만 새 정부에서도 한계에 다다른 이 보건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계속해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건의료의 3주체의 하나인 시민들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의 공동체를 만들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아픈 사람은 빈부나 사는 곳에 차별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이기도 합니다. 그러자면 한국의 보건의료 환경이 과거와는 다른 어떤 지점에 와 있길래 임계점이라고 하는지, 더는 과거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삼각형을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이건 보건의료에서 철의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개념인데 의료의 질, 그리고 접근성, 비용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라는 일종의 트릴레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의 질은 높은데 병원에도 자주 갈 수 있고 그러면서 비용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라는 보건의료의 철칙 같은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시면 높은 수준의 의료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도 자주 가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을 유지한다고 하면 의료의 질이나 아니면 병원을 찾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의료의 질도 높고 병원도 자주 가는데 나라 전체의 경상의료비,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의료비에 쓰는 돈 수준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얼마 전부터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이 공식이 몇 년 전에 깨지게 되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2022년 OECD 가입국의 경상의료비 통계입니다. 경상의료비는 한 나라에서 의료비에 얼마의 돈을 지출하고 있느냐, GDP 대비 몇 퍼센트를 의료비에 지출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수치인데요. 그 훗날 돌아보면은 2022년은 한국보건의료제도의 어떤 변곡점으로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2022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경상의료비가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됩니다. OECD 평균이 GDP 대비 9.2%였는데 한국은 9.7%를 차지하게 되죠. 그 전까지 사실 한국 의료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는 한국 의료는 오랫동안 OECD 이하에서 경상의료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값싸게 좋은 의료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게 한국 의료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였는데 그것이 깨지기 시작한 해가 2022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연말부터 2023년 한 해를 통틀어서 사실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아니면 소아진료의 그 마비라든지 이런 그 보건의료의 이슈들도 연이어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훗날 돌아본다면 2022년이 어떤 변곡점으로 기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의료비가 매우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OECD 주요국들은 의료비를 비슷하거나 완만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2006년부터 따져보았을 때 매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 언저리였던 경상의료비가 어느덧 10%에 육박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빠른 속도는 숫자로도 확인이 됩니다. 여기 오른쪽의 막대 그래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 해에 얼마씩 경상의료비가 증가했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한국은 그 기간에 매년 8.4%씩 의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 되게 높은 수위를 다투는 그런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는 사실 당분간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OECD 평균을 넘어선 의료비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의료비가 많이 증가를 했는가? 그리고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가?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고령화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죠. 2024년 연말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었어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게 된 거죠. 근데 65세 이상 인구가 15%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 사회가 2017년이었는데 불과 7년 만에 이 기록을 또 달성을 하게 됩니다. 고령화는 의료비를 크게 늘리는 요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를 보여주는데요. 65세 이상 가입자와 전체 1인당 가입자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전체 1인당은 150만 원, 65세 이상은 거의 46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을 쓰는 것으로 3배 가까이 의료비 지출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화 이외에도 의료비 상승을 이끄는 한국만의 특수한 환경이 존재합니다. 바로 의료를 너무 많이 쓰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OECD 국가마다 한 해에 의사의 진료를 몇 번 받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한국은 1년에 1인당 평균 15.7회 의사를 만납니다. OECD 1위이고요. OECD 평균인 6번에 2배가 넘는 수치이죠. 그리고 진료뿐만이 아니라 입원도 많이 합니다. 병상수도 한국이 가장 많은데요. 병상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입원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OECD 평균이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4.3개인데 반해 한국은 12.8개입니다. 원래는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이 이 분야의 단연 1위였는데 2021년 데이터로는 이제 한국이 일본도 뛰어넘게 됩니다. 일본은 오히려 병상수를 10년 전에 비해서 줄여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그 사이에 병상수마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죠. 근데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 공적으로 모은 재원인 건강보험으로 전 국민 의료를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의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다면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보건의료 시스템도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닥친 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정부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 의료개혁이란 매우 거칠게 정리를 한다면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알맞도록 보건의료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하고요. 공급자는 과잉 진료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적정 진료를 해야 하고 이용자인 시민들도 의료기관을 불필요하게 자주 찾던 관습에서 벗어나서 적정 이용하는 문화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의료비 팽창의 엔진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적정 의료량을 찾아가는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시민도 의료 공급자도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일부 내려놓아야 합니다. 실손보험 개편만 해도 가입자들에게는 일정 부분 보상이 축소되는 조치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죠. 왜 그동안 우리가 잘 누리던 것을 일부 내놓아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다소 순진하게 드릴 수 있지만 연대를 위해서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료보험 재정을 개편을 해서 정말 써야 할 곳,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곳, 필수 의료 공백이 생기고 지역에 점점 병원이 문이 닫아서 공백이 생기는 그런 곳들에 적절하게 의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재원을 돌리지 못한다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제가 취재를 다니면서 사실 가장 서늘하게 기억하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응급실 뺑뺑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지인들이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역시 아는 의사를 만들어둬야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뒷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축해왔던 사회의 공적인 인프라를 믿지 못하고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래야지만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고 빠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의료 인프라가 무너진다면 그렇게 각자 도생을 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부유하고 사적으로 의사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계층이라면 건강보험이 무너져도 지역에 병원이 없어져도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만약 그런 사회가 온다면 실제로 의사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네트워크가 없다는 것들이 우리 상당수 시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과 공적인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 자산을 유지하는 것에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질병의 위협에 맞서서 공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든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가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유지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일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앞에서, 갑자기 발생한 응급 환자 앞에서 공적인 시스템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각자 도생하는 사회를 우리의 미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대해야 되고 그 연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 사회적인 적정 의료량을 찾는 것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당연히 공급자와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용자인 시민의 자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의료개혁의 장에서 여러분도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